자, 사회복지 정책론 제9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회 시험에 이 3교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험인 것 같은데요. 공개된 시험 문제를 다시 보니까 어렵긴 어려웠어요. 약간 어려웠는데, 근데 이렇게 막 합격률이 떨어진 것만큼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어려운 몇 문제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3교시가 전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모자랐을 것 같은데 아마 수험 준비하실 때는 시간 배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다 맞춰서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합격선이 60점인데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빨리 넘어가고 명확하게 아는 것들의 답을 좀 정확하게 빨리 찾는 그런 연습들도 여러분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데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좋을지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정책론 1번 문제부터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쉽죠. 고민체저 수준 보장, 가치 중립, 시장 실패 쭉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 가치 중립적이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 중에서도 우리가 평등, 자유, 욕구, 적절성 여러 가지 걸 중시하는데 우리가 가치 중에 많이 다뤘던 평등이라는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평등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배분의 공정성을 의미하는데 어떤 게 그럼 공정한 거냐. 어떤 사람은 n분의 1하는 게 공정하다. 어떤 사람은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기회만 동등하게 주면 결과는 각자 책임지도록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사회복지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수준,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의 시장 실패.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공공재의 어떤 공급에 실패한다라든가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는데 특별히 의료와 같은 영역에서는 시장이 맡겨둘 수 없다거나 우리 여러 가지 이론서에서 시장 실패를 다뤘었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연대의식에 기초하고 있고요. 개인의 자립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공공부조에서도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국민의 어떤 책임들과 관련해서 그냥 국가의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죠. 그리고 기초법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최대한 자립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모자라는 만큼만 국가가 보충해준다. 보충성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5번 예문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영국의 구빈제도.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부터 개정구빈법까지 가는 것들은 여러분이 아마 여러 과목에서 다뤘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 국가의 책임을 제일 먼저 어떤 공식화한 의의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빈민들을 돕기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 그런 통제를 위해서 빈민들을 분류합니다. 노동능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구빈원이나 작업장 같은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죠. 이것이 좀 더 지나가면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런 엄격한 것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길버트법, 원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든가 저임금 보조 내용을 담고 있는 스페인랜드법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구빈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니까 결국 개정빈민법을 통해서 다시 엄격한 처우, 작업장을 활용한다거나 열등 처우의 원칙을 전국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옳은 것은 뭐냐? 기억.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최초로 전국적인 행정구조를 수립했다라는 의의가 있죠. 길버트법은 원해구조 맞고요. 신구빈법은 어디서나 빈민들이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게 좋은 처우가 아니라 길버트법이나 스피인랜드법 같은 것이 이제 영국의 체계 자체가 어떤 이 불문법의 전통들이 있는 국가라서 지역에서 어떠한 법규적인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실시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길버트법이나 스페인랜드법과 같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제도들이 자꾸 생겨나는 걸 막기 위해서 신구빈법에서는 동일 처우의 원칙. 야, 어느 동네라고 잘해주지 마라. 다 엄격하게 해라. 그럼 엄격하게의 기준이 뭐냐? 열등 처우의 원칙. 국가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스스로 노력해서 생활하는 임금 노동자의 최하의 수준보다 더 낮아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개정빈민법, 신구빈법에서 명시하게 되죠.
스피넌랜드는 노동빈민에 대한 구제, 즉 일하면서 임금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임금 보조 정책이죠. 스피넌랜드 제도의 특징은 그 대상의 기준선을 정할 때 가족수를 반영하고 빵값에 따라서 결정했다. 가족수 반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법률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맞는 예문으로 되어 있네. 3번 길버트 윌딩의 이데올로기,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과 관련한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길버트 이 3번 문제에서는 지금 예전에 조지와 윌딩이 초기에 썼던 이념하고 개정된 거를 섞어놨습니다. 이 조지와 윌딩을 보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입장과 사회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이렇게 나눴을 때 초기 책에서는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집합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집합주의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 그 다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복지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들을 페이비안 사회주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페이비안 사회주의, 영국의 점진적 사회주의자 그룹의 이름이죠. 이게 이제 초기 모델이라면 나중에 책을 새롭게 쓰면서 개정한 책에서는 가장 사회복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신우파, 그 다음을 중도 노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이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념을 가리키는 용어도 초기의 책하고 후기의 책이 좀 다른 용어로 조지와 윌딩은 썼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 밖에서 더 근본적인 사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라는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이념들을 다룹니다. 초기 책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니까 복지를 늘리고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언급했는데 새롭게 책을 쓰면서 마르크스주의 플러스 녹색주의, 복지국가도 너무 소비를 중시해서 이 지구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미니즘, 복지국가는 양면적이라는 거죠. 여성들의 지위들을 올리고 사회활동을 촉진한 측면도 있지만 가부장적 요소를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에서는 이 세 개 이외에도 마르크스주의, 녹색주의, 페미니즘과 같은 6가지의 이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떠냐? 이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이 뭐냐를 보면요. 신우파, 복지국가는 시장활동의 걸림돌, 가장 반대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복지국가에 찬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고요. 3번 페이비안 사회주의, 뭐예요? 초기 이념에서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복지 확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기 예문을 보면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 조화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 페이비안 사회주의 용어 이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확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라는 게 페이비안 사회주의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점진적 사회주의자라고 하죠.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게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3번은 뒷부분 자본주의 안정을 추구, 이게 틀린 얘기죠. 사회민주주의도 요즘의 사회민주주의는 좀 다르지만 초기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처음 생겨났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이 사람들도 이제 사회주의라는 어떤 이념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다만 방법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페이비안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에서는 점진적이고 천천히 개혁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가자. 그리고 의회를 활용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이런 온건한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3번 틀린 예문이고요. 4번 녹색주의. 복지국가도 환경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대하죠. 소극적 집합주의나 중도 노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복지국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해요. 그런데 복지국가가 커지면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 약간 실용적 관점에서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까지는 국가가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소극적 집합주의 또는 중도 노선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번의 예문은 맞게 되죠. 4번 복지혼합. 복지혼합 그러면 뭔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체나 재원과 관련해서 국가냐, 뭐 시장이냐 이런 단일한 논의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 이 사람의 욕구를 국가도 좀 돈을 대고 민간 모금도 하고 그다음에 영리기관도 들어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이 생각들을 우리가 복지혼합 또는 뭐 그러한 체제를 흔히 복지혼합, 복지다원주의라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지혼합은 과거 복지국가 전성기에 있었던 국가의 어떤 책임들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주체들, 민간의 영리 영역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들을 우리가 복지혼합, 복지다원주의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럴 때 이제 복지혼합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흔히 국가가 책임지던 시기 이후에 복지혼합이라는 흐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앞의 것과 국가가 많이 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과 비교해서 복지혼합으로 넘어갔을 때의 문제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복지혼합의 문제점은 뭐냐? 기업, 소득계층 간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이 증가했다. 예, 국가가 다 알아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가 더 이상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민간도 들어오고 특히 영리도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서비스 이용이 늘지만 저소득층들은 그런 민간이라든가 시장 영역들, 영리 영역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공공부문은 역할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재정을 줄이진 않더라도 책임성은 축소됩니다. 그다음에 재정 불안의 가능성도 늘어나죠. 민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욕구에 대한 탄력성 대응 가능성 증대.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죠. 리을은 문제점이 아니라 복지혼합이 갖는 장점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골라라. 그러니까 문제점은 기역, 니은, 디귿 1번이 됩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흔히 사회보장 체계를 얘기할 때 베버리지형, 비스마르크형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베버리지형은 베버리지 보고에서 얘기했던 기본 체계. 뭐 그 중에서도 균일 객출, 균일 급여. 그러니까 베버리지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보험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 많이 내고 많이 받아가고 이런 걸 주장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정액을 내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내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똑같이 받자. 균일기업, 균일급여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것을 베버리지는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형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제 동일한 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반면 비스마르크 체계는 주로 소득 비례적인 보장들을 담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비스마르크형이라고 해서 나눠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은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베버리지는 1번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액수고요. 그다음에 베버리지 보고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국민최저선 보장이죠. 국가는 사회보장을 기본적 권리로 제공하고요. 베버리지 보고서의 3대 전제 조건이 여기 3번에 있는 것처럼 가족수당, 보편적 보건 서비스, 완전고용이고요. 4번 욕구에 따른 차등급여, 이건 아니죠. 예, 균일기업, 균일급여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최저 수준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얘기합니다. 5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 최저선이라는 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국가에 의해서 제공받고 그 이상은 뭐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4번이다. 6번 복지국가 위기론. 보통 우리가 복지국가 위기 그러면 언제예요? 1970년대 중반부터를 우리가 복지국가 위기라고 하죠. 복지국가 위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들이 혼합돼서 나타나는데 일단 서구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더 거둘 수는 없고 지출은 늘어나고 더 못 거두니까 국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이 혼합돼서 국민들의 지지가 줄어들고 국민의 지지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정당성 위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복지국가 위기가 70년대 중반에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아닌 건 뭐냐? 1번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예,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를 조지아 윌딩은 합해서 신우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 라이트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신우파입니다. 자, 이거 맞고요. 2번 냉전체계의 붕괴. 이 냉전체계의 붕괴는 이 연도로 봤을 때 복지국가 위기론보다 더 뒤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냉전이 언제 붕괴됐느냐는 명확하지 않지만 복지국가 위기는 70년대 중반인 반면 냉전의 중심축이었던 소련, 젊은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국가 이름일 수도 있는데 구소련, 지금 뭐 러시아나 이 중국 위에 있는 나라들 속해 있는 거죠. 소련이 미국과 아주 이념적으로 대립해서 있던 시기를 우리가 냉전, 차가운 전쟁, 콜드워라고 하는데 냉전이 붕괴된 건 아무튼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붕괴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소련에 붕괴한 것은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체제의 붕괴는 복지국가 위기론보다 한참 후의 얘기죠. 2번은 잘못됐고요. 3번 국가 자본 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 구조가 균열됐다. 특히
복지국가 전성